안녕하세요. 메가북스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수험생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엠베스트 M주니어 사회역사 강사 한유진입니다. 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우리가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초급 28회 기출문제 해설 강의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28회 시험이 끝난 다음에 자료실에서 문제를 출력해서 쭉 한번 풀어봤는데요. 이번 시험은 굉장히 좀 쉬운 편에 해당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정말 평이한 난이도를 보였고 교과서 그리고 수험서의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좋은 점수로 합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선생님이 엠베스트 M주니어 사이트에서 이 기출외전 교재를 가지고 그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험이 끝나고 쭉 한번 교재와 비교를 해서 문제를 봤더니 굉장히 또 많은 적중률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내가 자격증을 취득하겠다라고 맘먹은 친구들이 있다면 이 기출외전 교재를 활용하셔서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다음번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선생님이 매번 기출문제가 중요합니다라고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하고 자세하게 문제 풀어줄 테니까 오늘도 많은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반달돌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반달돌칼이 나오면 아, 이거 청동기 시대 유물이지 라고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요. 한번 적고 시작할까? 반달돌칼. 반달 모양의 돌로 만든 칼이라는 거야. 선생님이 왜 이거 시기가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늘 드리냐면 돌칼이니까, 돌을 갈았으니까 간석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라는 거지. 이 돌칼로 뭐를 했냐? 곡식을 수확할 때 이 돌칼을 활용해서 곡식을 수확했는데요. 여기다 이렇게 실 같은 걸 연결해가지고 팔찌처럼 이렇게 차는 거지. 그래서 딱 잡아가지고 곡식을 이렇게 베는데 사용했던 도구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도구야. 힌트를 줬습니다. 무엇에 쓰는 물건이지? 곡식을 수확할 때 쓰는 도구야 라는 답이 나오면 되겠지.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나머지 보기 한번 보자. 실을 뽑을 때 사용했지. 실을 뽑는 데 사용했던 건 신석기 시대의 가락바퀴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가락바퀴로 실을 뽑아서 뼈바늘에 그 실을 꿰어가지고 옷을 지어 입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럼 옷을 지어 입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두 가지 유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가락바퀴, 뼈바늘이 나와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했지 라고 나와 있는데 물고기를 잡았던 건 구석기 시대에서도 있었고요. 어로생활,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에도 어로생활이 이루어지는데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물고기를 잡았을 때 사용했던 도구는 뭐냐? 돌, 그물추가 되겠습니다. 그물은 그물인데 그 밑에 그물 밑에다가 돌을 매달아 놔서 물속에 이렇게 딱 던지면 밑으로 가라앉는 거야. 그렇게 해서 물고기를 잡는 데 사용했던 도구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루를 달아서 창처럼 사용했어 라고 하는데 이거는 구석기 시대의 쓴배찌르개 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쓴배찌르개는 이런 모습으로 생겼어요. 선생님이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지만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쓴배거든요. 여기에다가 나뭇가지 아니면 나무 막대가 맞겠지. 나무 막대 같은 걸 연결해가지고 창처럼 사용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문화유산을 만든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딱 보니까 많이 봤던 벽화죠. 고구려 무용총에서 발견된 수렵도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수렵도. 뭔가를 사냥하고 있는 모습이지. 그래서 수렵도의 모습이고요. 이거는 춤을 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야. 그래서 이건 무용도인데 둘 다 고구려의 무용총이라는 무덤에서 발견이 된 벽화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무용총이 이렇게 생긴 무덤입니다. 이게 굴식 돌방 무덤인데요. 하나 적어볼까요? 굴식 돌방 무덤인데 말 그대로 굴이
이게 굴입니다. 굴이 있고 돌로 이렇게 널방을 만든 거야. 돌방을 만들어서 시체도 여기다가 관도 놓고 그 다음에 껴묵거리도 놓고 했다라는 거지. 이 널방은 위로 갈수록 이렇게 좁아지는 모주림 천장 구조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좁아지지. 위로 갈수록 좁아지지. 그리고 여기에 벽화를 그릴 수 있는 공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벽화가 많이 발견이 된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어. 하지만 여기 있는 입구만 찾으면 들어가기가 쉽겠죠. 그래서 도굴꾼들이 많이 여기에 남아있는 그런 유물들을 도굴해 갔다라는 거. 그래서 많이 껴목거리가 남아있진 않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굴식 돌방무덤 고구려의 대표적인 무덤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한번 볼게요. 그럼 문제는 고구려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지방에 22담로를 두고 왕족을 파견하였다. 22담로 하면 누굴 생각해야 돼? 백제 무령왕 떠올리셔야 돼요. 무령왕. 지방의 행정의 요지에 왕족을 파견해서 다스렸던 것이지 22담로고요. 골품제라는 엄격한 신분제가 있었습니다. 골품제 하면 신라의 엄격한 신분제라고 우리 매칭시킬 수 있어야 되고 김수로가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건국했다라고 했는데 김수로가 건국한 건 가야, 금관가야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금관가야. 그 다음에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진대법을 실시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이 진대법이 바로 고구려의 제도지. 빈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고구려 고국천왕 때 재상이었던 을파소를 고용해가지고 을파소를 고용해서 빈민구제법, 즉 곡식이 부족한 시기, 봄이나 여름 시기에 국가에서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추수가 끝나면 그때 갚도록 했던 빈민구제제도가 진대법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진대법은 거의 매번 시험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 거꾸로도 잘 물어보거든요. 이 고구려의 벽화인데 이걸 보고 당시 고구려의 문화는 어땠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들이 나오면 진취적인 기상, 강인한 기상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걸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 갈게요. 다음 자료를 읽고 학생들이 나눈 대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8조법인데요. 8조법 하면 이거 고조선의 법률이다 라는 게 떠올려져야 돼. 고조선.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용서를 받으려면 50만 전에 돈을 내야 된다라는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8개 조항인데 현재 전해져 내려오는 건 3개 조항뿐이다 라고 우리 공부한 적 있죠. 보면 형벌제도가 있었어. 고조선 사회에 형벌제도가 있었어. 맞지? 죄를 지은 사람한테 이렇게 벌을 주니까. 그 다음에 계급이 없는 평등사회였지. 여기 보니까 노비 나오잖아. 계급이 존재하는 계급사회였습니다. 2번이 틀렸네.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어. 개개인의 재산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야. 즉 내 것을 얘한테 줘서 갚는 거잖아. 남을 다치게 한 자는 내 곡식을 얘한테 줘야 되는 거야. 그치? 개개인의 재산이 있었다라는 거고 농사를 짓는 사회였지. 곡식으로 갚는다라는 조항을 보면 농경사회다라는 거 우리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4번 볼게요. 다음 학생이 생각하고 있는 왕이 세운 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화랑도를 개편했어. 화랑도 나오면 딱 떠올려지는 왕, 신라의 6세기 진흥왕 떠올려줘야 돼. 한강유역 차지했어. 진흥왕 맞네요. 대가야를 정복했어. 다 진흥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진흥왕. 신라 6세기 진흥왕 때의 일이야. 그러면 진흥왕이 세운 비석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라는 거지. 진흥왕이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그리고 영토를 넓힌 다음에 4개의 순수비와 단양적선비를 세우게 됩니다. 여기서 순수비라는 건 깨끗해 순수해 이런 순수가 아니고 직접 왕이 밟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여러 곳을 그 왕이 다니면서 영토를 넓히고 또 제사를 지내면서 직접 그 지역의 민심을 살폈던 그런 일들을 순수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영토 확장을 기념하면서 기념비를 세운 거죠. 거기에 단양적선비, 그 다음에 창녕비, 북한산 순수비, 뭐 황초령비, 마울령비가 있는데 이거 따로 정리해 두시고요. 사택지적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사택지적비는 백제야, 백제. 백제의 의자왕 때 사택
사택지적이라는 사람이 귀족이었습니다. 사택지적이라는 사람이 이제 늙어가면서 인생의 허무함, 무상함을 노래하면서 정말 인생 별거 없구나라고 하면서 불당을 지어가지고 거기 앞에다가 세운 비석이 사택지적비가 되겠습니다. 인생 무상을 노래하고 있어서 이거를 도교하고도 연관짓기도 해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다음 가상 시나리오의 밑줄 그은 왕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위례성 나왔네요. 위례성 어디의 수도였어? 백제의 첫 번째 수도가 위례성, 한성이 되겠지. 한강유역. 미추홀로 가셨던 비류님의 백성들이 찾아와서 함께 살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비류하면 떠올려지는 인물 누가 있습니까? 온조지. 주몽의 아들들이었지. 비류와 온조가 있었습니다. 근데 유리왕한테 왕위 계승을 이제 왕위를 뺏기면서 밑으로 내려오게 되지. 그래서 온조는 한강유역의 자리를 잡게 되고, 그 다음에 비류는 저기 인천 지역입니다. 미추홀로 가서 나라를 건국했는데, 비류가 일찍 죽고, 이제 미추홀이 이제 이렇게 흐지부지 되자, 미추홀 사람들이 온조가 있는 그 한강유역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그들의 백성까지 다 포용해가지고, 원래는 나라 이름이, 온조가 세운 나라 이름이 십제였습니다. 근데 비류 형님들의 그 백성들까지 포함해가지고, 백제라는 나라로 이제 다시 이제 만들게 된 거지. 그래서 비류 형님의 백성들이니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여 살게 하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조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가에서 라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백제 문화유산을 찾아서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거 역사적인 이슈를 반영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백제 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죠. 그치? 그걸 기념하는 문제인 것 같아. 한번 볼까? 백제 문화유산인데 미륵사지 석탑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어디에 있지? 익산에 있습니다. 근데 잘못 연결이 되었지. 서울에 있다라고 했지? 틀린 거야. 그다음 무령왕릉 어디에 있습니까? 공주 지역에 있지. 공주 무령왕릉. 이것도 틀렸네요. 야, 맞네? 맞네. 그럼 나가 정답이 되겠다. 그지? 그다음에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부여에 있는 석탑입니다. 부여. 틀렸지? 그다음에 석촌동 고분은 서울에 있는 거야. 서울 석촌동 고분 초기 그 무덤 형태라는 거. 백제의 초기 무덤 형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넘어가자. 7번 다음 기사 내용에 해당하는 전투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고구려 당의 침략을 물리치다라고 이제 그 헤드라인이 나와 있는데 고구려하고 당과의 전쟁 하면 딱 떠올려지는 게 안시성 싸움. 머릿속에 딱 남아 있어야 되는데 한번 볼까요? 당 태종이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서 성을 공격하였으나 성주와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당군을 물리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성이었어? 안시성이었죠? 안시성의 성주가 야사에서는 양만춘 장군이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패한 당태종은 고구려의 침략 꿈을 포기하고 물러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고구려가 전쟁이 많았는데 수의 전쟁, 당시 중국을 통일한 수, 그 다음에 수가 일찍 멸망하고 고구려하고 전쟁이 많았지. 그래서 수가 멸망하고 수를 이은 당하고의 전쟁 뭐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하고 수의 전쟁은 살수대첩이라는 거 우리 친구들 알 거예요. 살수대첩에서 우리 기억해야 될 인물 있지? 을지문덕이었습니다. 을지문덕이 크게 활약해서 승리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고구려하고 당의 전쟁은 바로 안시성 싸움이었지. 양만춘 장군의 활약이 있었다라는 거. 성주와 백성들이 크게 당군을 무찔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의 결과를 조금 알아두셔야 돼요. 이것에 고구려가 연이은 전쟁으로 인해서 국력이 매우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삼국 간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지. 생각해봐. 삼국을 통일한 게 누구야? 신라지. 고구려가 가장 강성했는데 군사적으로 강했는데 신라한테 그 주도권을 뺏기게 된다라는 거지. 연이은 전쟁 때문에 고구려의 국력이 약해졌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고구려가 수당의 침략을 막음으로써 한반도를 지키는 보호하는 방파제 역할을 했다라는 것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답 한번 골라볼게요. 정답은 안시성 전투가 되겠고요. 관산성 전투는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었습니까? 백제와 신라의 전투였습니다. 백제하고 신라. 백제하고 신라가 손을 잡고
같이 한강유역을 차지하려고 했어. 근데 신라가 배신하지. 뒤통수를 때리지. 그래서 백제의 성왕이 신라를 막 공격했는데 이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지? 전사하게 되죠. 그 다음에 매소성 전투는 나당 전쟁이었어. 신라하고 당의 전쟁이었습니다. 나당 전쟁, 매소성, 그 다음에 기벌포 전투 있다라는 거. 기벌포 전투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충주성 전투는 누구의 침입이었어? 고려시대의 몽골의 침입이었지. 그래서 충주성에서 많은 관노비들이 활약을 해가지고 몽골군을 무찌를 수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8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해동성국이라고 불린 땡땡 해가지고 나왔는데 중요한 키워드 해동성국이 나왔습니다. 바다 동쪽의 융성한 국가라는 뜻이죠. 누구 때야? 발해 때지, 발해. 어느 나라? 발해 때 당나라가 발해 때 옛날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하면서 굉장히 많은 영토를 이제 차지하게 됐는데요. 그때 당나라가 발해를 보면서 우와, 니네 바다 동쪽에 굉장히 융성한 국가구나 라고 하면서 해동성국이라 칭했다라고 하는 거 우리 강조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리고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 발해에 대한 건데 문화유산으로 이거 석등이다, 석등. 그지? 이렇게 보이지만 6m에 달하는 석등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불병좌상입니다. 이불 2개 부처가 있다라는 거야. 같이 이불병좌상, 발해, 불상이고요. 이거는 돌사자상의 모습이지 다 발해야. 그럼 발해와 관련된 내용 골라보라는 거지.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이건 초기철기 국가에서 니네 부고 옥동삼 알잖아.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안에서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던 건 동해고요. 동해. 그다음 전국에 구주 오소경을 설치하였다. 구주 오소경을 설치한 때가 통일신라 시대 때고 신문왕 때 그렇게 행정구역을 정비하였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조영이 동모산에서 건국하였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발해지 고구려 유민들을 이끌고 건국한 나라가 발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백회의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였다. 각 나라의 귀족회의 있습니다. 고구려 제갑회의, 그 다음 백제 정삼회의, 신라의 화백회의. 알고 있어야 돼. 이거 신라 화백회의의 특징은 여기는 만장일치제였다라는 게 특징인지 그것까지 정리해주세요. 그 다음 9번 보겠습니다. 밑줄금 불상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신라의 도읍이었던 경주에 왔대요. 오늘 본 문화유산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토암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는 석굴사원이었대. 아, 토암산 중턱에 위치한 석굴사원 뭐지? 석굴암 얘기하는 거야. 석굴암을 다녀왔구나. 이 사원은 불국사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불국사하고 석굴암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크고 아름다운 불상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석굴암 안에 있는 불상이 뭐야? 본존불상이지. 석굴암 본존불상 1번의 모습이죠. 그지? 석굴암 본존불상의 모습입니다. 2번 어느 나라 거야? 선생님 이거 다 쓰진 않겠습니다. 백제 거지, 백제 거. 서산마의 삼존불상이야. 백제 미소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묻고 계시죠. 그지? 백제. 그 다음에 이거는 고려시대 거죠, 고려시대 논산에 있는, 논산 관촉사에 있는 석조미륵 보살 입상이야. 서계죠. 굉장히 큽니다. 높이가 11m, 12m 가까워요. 그 다음 이건 파주에 있습니다. 파주 용미리 마의 석불 입상이에요. 이것도 고려시대지. 고려시대 불상의 특이점은 이렇게 크다라는 거야. 좀 그리고 이거는 통일신라 건데 이거 통일신라 거야. 통신. 비례미가 딱 맞지. 균형미가 맞지. 근데 이건 좀 어때? 균형은 찾아볼 수가 없죠. 그지? 고려시대 지방 호족들이 주로 이런 불상을 이제 건립을 했는데 그런 지방색이 강하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10번 문제 갈게요. 다음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입니다. 당으로 건너가서 군인으로 활약했다. 그 다음에 신라로 돌아와서 신라당 일본을 잇는 해상무역을 주도했다. 누구야? 장보고 얘기하는 거지? 그지? 장보고. 중국, 장보고가 아니라 장보고. 중국 산둥만도에 법화원이라는 절이에요. 이거 절을 건립하기도 했다라는 거. 장보고에 대한 설명인데요. 보자. 우산국을 정복하였다.
그리고 누굽니까? 신라 장군 이사부 지증왕 시기에 신라 지증왕 시기에 신라 장군 이사부를 파견해가지고 우상국을 정복하였고요. 그 다음에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였다. 장보고 하면 청해진 알고 있어야지. 오늘날 완도 지역에 청해진을 두고 해상무역을 주도했었지. 그래서 신라가 중심에 있고 당과 일본을 잇는 그런 중개무역을 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진성여왕에게 개혁안을 올렸다. 시무 10조로 올린 사람은 최치원, 육두품 출신의 최치원. 하지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지, 그지? 기억하시고요. 황산벌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인물은 신라 김유신 장군이 되겠습니다. 황산벌에서 누가 싸웠어? 백제의 계백군과 신라의 김유신이 싸웠는데 계백의 5천의 군사, 신라 김유신의 5만의 군사가 싸웠는데 결국에는 신라가 승리하게 되죠. 그러면서 백제가 멸망하게 되는 거야. 그 과정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이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달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후삼국의 통일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매번 기출 해설 강의를 할 때마다 후삼국 통일 과정을 정리해 줬었던 것 같아. 그 말인즉슨 매번 시험에서 이게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겠지. 우리 친구들 좀 잘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후삼국 통일 과정을 선생님이 노래로 알려줬었습니다. 문두자를 따서 쭉 긴데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학교종이 땡땡땡 노래에 맞춰서 그 뒤에 음에 맞춰서 백고고송발공고 발공고 그 다음에 견신백통 하면 돼요. 뭐냐? 한 번만 다시 할게요. 백고고송 발공고 견신백통 하면 이 후삼국 통일 과정의 순서를 정확하게 쭉 정리해 볼 수 있을 텐데요. 한번 볼게요. 그냥 다 쓰진 않겠습니다. 그냥 중요한 것만 적을게. 가장 먼저 후백제가 건국이 됩니다. 견훤에 의해서. 그 다음에 후 고구려가 건국이 됩니다. 궁에 의해서. 그 다음에 고려가 건국이 되지. 누구에 의해서? 왕건에 의해서. 그 다음에 송악으로 천도를 합니다. 그리고 발해가 멸망해요. 위쪽에 발해가 멸망해. 왜 이게 들어가냐? 그 고려 건국할 때 이 발해 유민까지 이제 받아들여서 완전한 후삼국 통일을 이루게 된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야. 발해가 멸망하고요. 공산 전투 있지. 후백제하고 고려의 전투입니다. 후백제가 이겼죠. 그 다음에 고창 전투 있습니다. 똑같아. 후백제하고 고려의 전투인데 이번에는 고려가 승리합니다. 그 다음에 견훤이요. 항복하고 넘어가요. 견훤이 항복하고 고려로 넘어갑니다. 그 백제 안에서 후백제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죠. 신검이 맏아들 신검이 왕위를 빼앗고 견훤을 금산사에 가두자 그 견훤이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야. 태조 왕건에게 항복을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라가 멸망합니다. 신라도 역시 항복한 거야. 마지막 경순왕 때 나라 힘이 없자 이제 고려의 신라를 바치게 되는 거지.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바칩니다. 신라 항복하고요. 그 다음에 후백제가 멸망합니다. 이 후백제는 신검이 주도하는 후백제야. 신검이 왕으로 있는 후백제. 그 다음에 1, 2천 전투에서 후백제가 멸망한 다음에 고려가 이 후삼국을 뭐 했다라는 거야? 통일했다라는 거지. 이해갑니까? 이런 과정인데요.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보자면 가장 먼저 고려가 건국되었다라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신라가 항복해서 멸망하고 후백제를 쳐서 공격해서 후백제를 멸망시키고 고려가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후삼국을 통일하게 된다라는 거. 이거 순서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보니까 고려 건국 먼저 나옵니다. 그럼 이게 1번이 돼야겠지. 그 다음에 후백제 멸망이 먼저야, 신라 항복이 먼저야. 신라 항복이 먼저지. 그 다음에 후백제 멸망한 다음에 후삼국을 통일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다, 나의 순서가 되겠어요. 오늘은 이거 3개를 물어봤지만 뭐 그동안 나온 거는 뭐 고창 전투로 물어보기도 했고 공산 전투로 물어보기도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흐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2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왕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는데요. 보자. 과거제를 시행한 왕이래. 그 다음에 노비양건법을 실시한 왕입니다. 그리고 광덕, 중풍이라는 연호를 사용했고요. 관리에 공복을 제정해가지고 왕권을 강화했던 왕이 있었지. 고려의 광종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광종하면 가장 잘 나오는 보기가 이거하고 이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암기팁이 있는데 노과광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노과광.
꽝꽝하면 안 돼요. 노가꽝. 기억하자. 노가꽝.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겁니다. 노비양권법은 뭐냐면 이 당시 고려 초기잖아. 고려 초기에 호족들의 세력이 굉장히 셌단 말이야. 호족들이 불법적으로 소유한 그런 노비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양인이었는데 불법적으로 그들을 이제 노비로 끌어다 쓰는 거지. 그런 노비들을 다시 양원이 아니라 양인으로 환원시켜주는 제도가 노비안건법이었어요. 그래서 호족 세력을 억누르고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다라는 거고, 과거제는 국왕에게 충성하는 관리를 시험을 봐서 뽑는 거야. 그치? 그래서 국왕에게 충성하는 관리를 뽑음으로 인해서 왕권을 강화시켜 나가려고 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광종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그 다음이 13번. 밑줄근 이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보래요. 이 행사는 훈요 10조에서 연등회와 함께 강조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을 추수가 끝난 후에 열리는데 송상인과 그다음 여진의 사신 이런 사람들이 참석하는 등 다른 나라와 교류가 이루어지는 자리이기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연등회. 그 다음에 하나는 뭐였어? 팔관회였지. 태조 왕건이 훈요 10조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 연등회와 팔관회였습니다. 이 팔관회에 대한 설명, 고르라는 거야. 쌍기의 건의로 시작이 되었다. 방금 우리 했습니다. 과거제요, 과거제. 광종 때 과거제 얘기하는 거고요. 제사장인 천군이 주관하였다. 천군 나왔어. 이거 뭡니까? 이거 사만시대입니다. 사만시대 천군이 주관하는 곳이 소도였지, 소도. 이걸 통해서 이 사만은 제사와 정치가 분리된 사회였다. 재정 분리사회였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공자를 모신 문묘에서 매년 행해졌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 문묘대제, 석전대제라고도 하는 행사입니다. 석전대제. 이런 게 좀 어려웠을 거야. 근데 뭐 문제에서 답을 찾는 데에는 크게 이제 방해가 되는 요인은 아니었어요. 석전대제, 다른 말로 뭐 문묘대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불교는 물론 다양한 종교와 사상이 어우러졌다라고 나와 있는데 조선시대에는 이런 유교 사상을 강조했어. 그런데 고려시대에는 불교를 중시하였지만 여러 사상을 다양하게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물론 다양한 종교와 사상이 어우러진 행사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 도교나 아니면은 민속신앙 뭐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되어가지고 이루어진 행사가 팔관회가 되겠다라는 거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볼게요. 가에 들어갈 군사 기구로 옳은 거 골라보래요. 그동안 잘 있었니? 우리는 제주도에서 고려시대 유적인 항파두리성에 있단다. 이 유적지는 내가 살고 있는 강화도에서 진도를 거쳐서 이곳에 온 땡땡땡이 몽골에 대항하기 위해서 끝까지 싸웠던 곳이야 라고 얘기했어. 강화도, 진도, 제주도 나왔습니다. 누구야? 삼별초를 말하는 거겠지? 이거 찾는 거네. 정답은 3번. 그래서 그 삼별초의 이동 경로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디야? 강화도, 그 다음에 진도, 그 다음에 제주도 이거 순서였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원래 삼별초는 최씨 무신 정권의 사병 집단이었어요. 근데 몽골이 이제 우리나라에 쳐들어오자 몽골에 대항하는 군대로 이제 싸우게 되는데 고려 조정은 개경으로 이제 환도를 하게 되지. 원래 최씨 무신 정권 때 이게 다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 많은 것들을 그냥 단시간에 설명하려고 하니까 조금 우리 친구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그 스토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파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몽골이 쳐들어왔어. 1차 쳐들어왔을 때 우리 조정에서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요. 그때 집권 시기가 무신 정권이었어. 무신들이 집권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무신 정권에서 강화도로 도읍을 옮기게 돼. 왜냐면 몽골군은 수군에는 약할 것이다. 해전에는 약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화도로 옮기게 되지. 근데 이제 몽골에서 자꾸 어디로 넘어오라 그래. 개경으로 니네 다시 도읍을 옮겨. 라고 얘기하자 나중에 고려 조정은 돌아갑니다. 근데 이 삼별초는 끝까지 우리는 몽골에 뭐 하겠다. 저항하겠다, 항쟁하겠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근거지를 옮기면서 항쟁을 한 거야. 결국에는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에 의해서 진압이 되지. 그치? 성공하지 못해요. 정답은 삼별초고요. 별기군은 근현대사 파트에서 배우지. 그치? 우리가 개항 이후에 신식군대야. 신식군대. 일본인 교관 밑에서 일본식 근대 무기로 훈련을 받던 신식군대고요. 별무반은 여진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윤관이 여진족을 토벌하기 위해서 만든 군대가 되겠고 장용령은 고려시대 정조 때 만들어진 국왕 친위 부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1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놀이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양반들이 즐겨 했던 놀이입니다. 이름은 벼슬살이를 하는 도표라는 뜻이에요. 윤목을 굴려서 주사위를 굴려가지고 눈끝만큼 놀이판에서 말을 옮겨서 높은 관직에 누가 먼저 올라가는지 이걸 겨루는 놀이가 되겠습니다. 양반들이 주로 즐겨했던 놀이 승경도 놀이가 되겠는데요. 여기에는 관직 이름이 다 써 있어. 그래서 높은 관리가 되어서 이렇게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래서 높은 관직이 관리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거고, 이걸 하면서 이 놀이를 하면서 그런 관직의 종류를 알아볼 수도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윷놀이는 우리 친구들 잘 알 것 같고요. 고누놀이는 이건 상민들이 주로 했던 거야. 승경도 놀이는 양반들이 주로 했던 거고, 고누놀이는 바둑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 편이 있고 상대편이 있는데 서로 이렇게 말을 잡아먹는 거지. 그지? 그렇게 했던 겨루는 놀이였고, 칠교놀이는 정사각형을 7개로 잘라 해가지고 그걸로 뭐 동물도 만들고 그다음 식물도 만들고 뭐 했다라는 그런 놀이예요. 그 다음에 16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거 골라보래요.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석탑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현화사 7층 석탑 그리고 월정사 8각 9층 석탑 다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탑이 되겠습니다. 고려시대 탑은 다각 다층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다각 다층. 각이 많고 층이 많다라는 거야. 그래서 보면 8각이야. 9층이야. 그지? 그럼 또 뭐가 들어갈 수 있겠냐라는 거지. 찾아볼까요? 불국사 다보탑. 이거 통일신라 시대 탑이고, 분황사 모전석탑 이거 신라시대 탑입니다. 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거지. 그 다음에 가문사지 3층 석탑은 이거 통일신라 통신 시대이고요. 그 다음에 경천사지 10층 석탑 이게 바로 고려 후기에 원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원간섭기가 있잖아. 고려 후기에 원간섭기의 영향을 받아서, 원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어디에 가면 볼 수 있습니까?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볼 수 있지. 그 다음 문제 17번 볼게요.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거 골라보래요. 이 문화유산은 부처의 힘으로 몽골의 침입을 이겨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래. 무엇입니까? 불경으로 몽골의 침입을 막으려고 했었던 거. 팔만대장경이 되겠지. 그지?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에 지금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등재가 되어 있는 이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정답은 팔만대장경판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그거야. 부처님의 힘으로 극복하려고 아까 그 무신정권이 강화도로 천도를 했다라 그랬잖아. 강화도에서 이거 조판을 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왕호천축국전은 통일신라 해초가 인도와 중앙아시아 지역을 순례하고 와서 쓴 글이고요. 그 다음에 직지심체요절은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활판 인쇄물이 되겠습니다. 활판, 금속활자로 만든 거야. 그 다음에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은 현재 존재하는 것 중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 되겠습니다. 알고 있어야 돼. 둘 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어. 근데 이거는 금속활자로 찍어낸 거고, 이거 목판에다 제작한 거다라는 거. 다 우리나라의 기술력이지. 근데 이거는 어디가 있어? 지금 직지심체요절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고요.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은 무슨 탑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이게 발견이 되었다. 석가탑, 불국사 3층 석탑 같은 거야. 거기서 보수하는 과정에서 이게 그 탑 신부 안에서 발견이 되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볼게요. 완성된 퍼즐에 기억에서 리을까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보래요. 신진사대부, 성리학을 통해서 고려를 개혁하려 한 세력 맞네요. 그 다음에 고려 때 김부식이 편찬한 역사책 삼국유사 맞습니까? 이거 많이들 헷갈려해. 김부식이 편찬한 건 삼국사기지. 고려시대에 김부식이 편찬한 건 삼국사기고요. 그 다음에 일연 스님이 고려 후기에 편찬한 건 삼국유사가 되겠습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외우는 암기 팁 선생님이 어떻게 드리고 있냐면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시옷 이응 이응 이 앞에 일연 할 때 이응 이응 시옷 이응 이게 아니지. 미안해. 여기다 동그라미 치면 안 되겠네. 시옷은 사기. 그 다음에 일연에서 이응 이응은 미안합니다. 여기 이해가?
선생님 동그라미 잘못 쳤어? 시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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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응, 이응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뭐가 먼저일까? 이게 먼저일까? 이게 먼저일까? 시옷이 먼저잖아. 시옷, 이응이잖아. 이게 먼저예요. 이게 고려 중기, 이거는 고려 후기 때입니다. 그러니까 현존하는 역사책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은 삼국사기야. 하지만 단군왕검 이야기가 실린 우리나라 최초의 역사서는 삼국유사입니다. 그거 구분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 이거는 이련이 편찬한 역사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 고려 성종 때 설립된 교육기관 국자감 맞고요. 그 다음에 고려 때 화약과 화포를 만들던 관청 화통도감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누구의 건의로? 최무선의 건의로. 왜구를 토벌하기 위해서 그치? 최무선의 건의로 만들어진 관청이다라는 거. 화약을 만들었던 관청. 그 다음에 19번 갈게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보라는 문제입니다. 딱 보니까 통신사 행렬도가 나와 있습니다. 통신사 조선시대에 일본에 우리 학문, 문화, 기술 이런 것들을 전해주었던 문화사절단이 통신사죠. 한번 보자. 통신사. 학문과 기술을 전해주었다. 맞네요. 1번 정답이다. 매년 정기적으로 파견되었다. 그건 아니고 일본의 요청이 있을 때 파견한 사절단입니다. 일본에서 굉장히 극진한 대접을 받았지. 그 다음에 세기토기 제작에 영향을 주었다. 일본 세기토기 제작에 영향을 준 건 우리나라 가야토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일본에 불교를 전파하였다라는 건 백제의 사치계라는 승려가 되겠습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알겠지? 그 다음에 2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탐구 주제에 대한 모둠별 발표 제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고려의 대외항쟁 해가지고 나왔는데 고려시대 때 여러 민족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거란, 여진, 몽골의 침입이 있었지. 강감찬의 귀주대처 이거 거란이 침입했을 때다. 그치? 그 다음에 최무선의 진포대처 이거는 왜구가 침입했을 때다. 고려 말에 왜구가 침입했을 때고 그 다음에 김윤우의 처인성 전투 이거는 몽골의 2차 침입되었지. 몽골 2차 침입되었습니다. 권율의 행주대처 이거는 뭐야? 조선시대 임진왜란이지. 임진왜란. 그치? 이거는 일본이 쳐들어온 거지. 근데 이건 조선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지. 왜? 고려의 대외 항쟁을 고르라는 문제였으니까. 임진왜란 3대 대첩 알고 있어야 돼요.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 권율의 행주 대첩, 김시민의 진주 대첩이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2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책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는데요. 박지원이 쓴 책이래. 중상학파 실학자지 북학파라고도 하는 중상학파 실학자 박지원이 쓴 책입니다. 청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기록한 책으로 청에 발달된 문물과 기술을 소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책입니다. 뭐야? 열하일기라는 책이죠. 열하지방을 중국의 열하지방을 방문하고 견문하고 이제 보고 듣고 한 내용들을 쓴 책이 열하일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한번 보도록 하자. 북학의 누가 썼어? 이거는 박제가가 쓴 책인데요. 역시 이것도 청나라를 보고 와서 쓴 책은 맞습니다. 근데 인물이 다르지. 둘 다 중상학파 실학자예요. 여기는 박지원의 열하일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박제가의 북학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민심서를 지은 사람은 정약용이 되겠지. 정약용. 목민관들. 지방관들이 지켜야 될 덕목들 이런 것들을 써놓은 책이고 반개수록은 유형원이라는 실학자가 쓴 거지. 다 실학자가 맞습니다. 유형원하고 정약용은 중농학파, 농업을 중시하는, 농업을 강조하는 중농학파 실학자였고 박제가 박지원은 중상학파 실학자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공업을 강조하고 있지.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22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데요. 고려시대의 경제생활에 대해서 한번 발표해볼까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야. 어떤 친구가 얘기하고 있는데 상평통보가 널리 유통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상평통보는 이거 조선 후기의 화폐잖아. 그치? 조선 후기의 화폐가 되겠다. 그럼 정답은 1번이 되겠지? 나머지 볼게요. 절에서 종이와 기와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당시 절은 그냥 종교 행사만 하는 곳이 아니라 경제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고려시대 절은. 그다음 송에서 인삼, 나전칠기 등을 송에 수출하였다. 맞지?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거 뭐 나전칠기, 인삼, 종이, 먹,
화문석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입한 것은 주로 귀족들이 수입한다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비단이나 약재, 그다음 서적, 자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병난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무역을 하였습니다. 다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1번이 정답이고요. 23번. 밑줄은 이 전쟁 때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입니다. 이 전쟁에서 활약한 주요 인물은 누구인가요? 이순신! 이거 보면 딱 이거 임진왜란이구나 라고 나와줘야지. 유성룡 사명대사 유정이라는 승려인데요. 임진왜란 물어보고 있는 거야. 임진왜란 조선시대에 1592년에 일어난 전쟁이지. 7년간의 전쟁이었습니다. 일본과의.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적군을 격퇴하였다. 을지문덕 살수대첩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살수대첩에 관한 이야기고요. 이거는 고구려하고 수의 전쟁이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곽재우 등 의병들이 각지에서 활약하였다. 임진왜란 때 곽재우, 홍의장군 붉은 옷을 입고 싸웠다라고 하는 의병들 각지에서 활약한 거. 2번이 정답이 되게 옳지 않은 거 고르라는 거구나. 미안, 선생님이 잘못 봤어. 1번이 틀린 거지. 이건 고구려 시대니까. 곽재우 의병 맞지요. 대표적인 의병장이 되겠고요. 의병은 뭐냐면 의로운 병사야.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스스로 일어난 병사들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김시민 진주성에서 왜군을 크게 무찔렀다. 아까 선생님이 3대 대첩 얘기해줬죠. 김시민의 진주대첩 있고요. 신립이 탕금대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싸웠지만 여기서 결국에는 지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다 임진왜란에 대한 설명이었고 1번만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그다음 24번 볼게.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이곳은 나라에서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장소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야? 사직단에 대한 설명이 되겠지? 조선이 농업을 중시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왜? 토지의 신,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으니까 농사를 중시하는 농본주의 국가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디야? 사직단에 대한 설명이었고 종묘는 무엇입니까? 왕실에서 왕실 왕과 그다음 왕비들 국가의 공을 세운 신하들 이런 위패들이 다 종묘에 이제 모셔져 있는 거지. 그런 사당이야. 그래서 왕실의 그런 그 왕족들에 대해서 제사 지내는 곳이 종묘고요. 보신각은 보신각 종 있잖아. 보신각 종을 보호하기 위한 누각이고 환구단은 대한제국 시기에 하늘에 제사를 지냈던 그런 제단을 환구단이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고종 때야, 고종 때. 그다음에 25번. 가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나라에 쌀 100석을 내고 땡땡땡을 지급받기로 했소 라고 얘기합니다. 당신도 이제 명예직이지만 벼슬을 얻을 수 있겠네요 라고 아내가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 조선 후기에 국가에서는 이런 걸 발행했습니다. 뭐냐? 공명첩이라는 문서인데요. 무슨 관직에 임명합니다 라고 쓰여 있어요. 근데 이름 자리가 비어 있어. 이름명, 빌공, 비었다고, 빌공. 그런 문서라는 거야. 이름 자리가 이렇게 비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름을 써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야. 무슨 관직에 임명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관직이 다 겹치잖아요. 명예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실질적인 관직이 아니라 명예로 주는 그냥 이름뿐인 관직이라는 거지. 이거를 이제 사가지고 벼슬을 이제 살고 그 다음에 양반으로 신분을 세탁하기도 했다라는 거. 고려 후기에 왜 이 공명첩을 국가에서 발행을 하게 되었냐면 양난을 거치면서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국가의 재정이 많이 이제 파탄이 된 상태였어. 그래서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자 이런 신분 증서를 팔기도 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명첩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마패는 알 거야. 이렇게 말 그려져 있는 거. 공무를 수행하는 그런 공무원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다 말 타고 다니니까 말을 이제 바꿔주는 그 증명서가 마패가 되겠고요. 호적은 호주를 중심으로, 남자 호주를 중심으로 그 집안에 다 알 거야. 그럼 뭐 누구 있는지 쭉 그 정리한 문서고, 호패는 16세 이상의 남자에게만 지급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분증, 주민등록증하고 유사한 증명패가 되겠지. 호패.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다음 26번.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바다를 표류하다가 제주도에 도착한 네덜란드인이 쓴 책의 그림입니다. 표류했던 사람 누구입니까? 네덜란드인 하메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책은 서양인의 시선으로 본 조선,
처음 책인 거야. 그러니까 서양인이 조선에 대해서 쓴 첫 책인 거지. 그래서 조선인들의 생활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 누구인지 하멜 정답이 되겠죠? 하멜. 베델이라는 사람은 어떤 나라 사람이었어?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한매일신보라는 신문이 있어. 이 신문을 발행한 사람이었지. 그 다음에 알렌이라는 사람은 의사야. 미국 의사이지. 그치?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병원이었던 광해원을 설립하게 되지. 나중에 제중원으로 이름이 바뀌죠. 그 다음 오페르트는 독일 상인이었습니다. 이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흥선대원군 아빠 남영군의 묘를 도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사건을 벌이게 되지. 왜 흥선대원군 아빠의 묘를 도굴하려다 그랬어? 우리나라하고 통상수교 하려고. 그지? 좀 이상한 방법을 쓴 거지. 그지? 하멜 네덜란드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갈게요. 밑줄근 왕의 업적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보래요. 이 우표의 주인공은 훈민정음을 창제하는 등 우리 문화를 꽃피운 왕입니다. 너무 쉽잖아. 진짜 이번 문제는 문제를 딱 읽으면 아 이거 누구? 문제를 읽으면 누구? 이렇게 바로바로 매칭이 되는 그런 아주 쉬운 난이도의 문제였습니다. 훈민정음 하면 딱 떠올려지는 인물 세종대왕이겠지? 그치? 그럼 세종대왕의 업적 고르라는 거야. 옳지 않은 거. 츠구기를 제작했다. 맞지? 그 다음에 츠구기가 뭔 줄 알지? 강우량을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농사직설을 보급한 거. 농사직설이라는 건 우리나라 농토 현실에 맞는 농사책이 농사직설이에요. 원래는 중국어 그대로 따랐었거든. 근데 중국하고 우리나라 농토는 다르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농토 현실에 맞는 농사법을 소개한 책 농사직설이고 수원 화성을 축조한 거 이거 누구 때입니까? 조선 후기. 이거 조선 정계왕이잖아. 조선 후기 정조에 대한 설명이죠. 정조가 정약용한테 해가지고 얘기해가지고 수원 화성을 축조하게 되지. 거중기를 활용해서 삼강행실도를 편찬했다. 연려. 충신, 그 다음에 효자 이런 그런 모범이 될 만한 이야기를 글과 그림으로 엮은 책입니다. 삼강행실도 유교 윤리를 널리 알리기 위함이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3번. 28번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보래요. 동학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동학하면 최재우 딱 떠올려줘야 돼. 그지? 서학에 대응해서 일어난 종교였어. 서학 천주교에 맞서서 들고 일어난 종교가 동학인데요. 한번 보자. 단군을 숭배하는 민족 종교였어요. 이거는 대한제국 때 나철, 오기호가 만든 대종교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종교 헷갈리면 안 돼요. 대종교를 만든 거 대한제국 때 나철, 그 다음에 오기호 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대종교가 만들어졌고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몰랑양반 최재우가 창시하였습니다. 맞지? 용담유사라는 가사집이 있었습니다. 포교 활동을 할 때 쓰는 가사집. 경전은 무엇이었습니까? 동학의 경전은 동경대전이었지. 동경대전, 용담유사 나오면 이거 동학에 대한 설명이고요.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사상을 강조하였어요. 사람이 곧 하늘, 이거 무슨 사상이야? 동학의 대표적인 사상, 인내천 사상이라고 볼 수 있지. 인간 평등을 강조하였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29번, 밑줄 그은 이곳에 해당하는 기구로 옳은 거 한번 골라보래요. 정조입니다. 그럼 정조 때 기구겠지? 왕실의 도서관인 이곳에 인재들을 모아서 학문을 연구하게 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왕실 도서관, 정조 때 만들어진 거 규장각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너무 쉽지, 그지? 이 규장각에서 인재들을 교육시키면서 이게 학문을 연구하는 그런 단순한 그냥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왕권을 뒷받침하는 그런 개혁기구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아두시고요. 교정청은 언제야? 동학농민운동이 끝난 다음에 정부에서 자주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가 교정청이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은 조선시대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이라는 걸 알 거고, 의금부는 국왕 직속 사법기구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큰 죄인들을 다스렸던 기구가 의금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0번, 다음 인물 카드의 주인공이 한 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딱 보면 누구야? 흥선대원군의 모습이지? 잘 모르겠으면 힌트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흥선대원군.
고종의 아버지입니다. 맞네. 그지? 어린 고종을 대신해서 통치를 했었죠. 서양 세력의 침입에 대처하고 민생 안정과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라고 하는데 옳지 않은 거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왕실의 권위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경복궁 중건한 거 맞고 비변사를 폐지하였다. 비변사가 원래는 국방 문제를 논의하는 그냥 임시 기구였어. 조선시대 뭐 중기 때부터 있었는데 그런데 임시 기구였는데 이게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최고 권력기구가 됩니다. 의정부가 있었잖아. 왕 밑에 최고 권력기구가 의정부였어. 근데 의정부를 능가할 만한 최고 권력기구가 돼. 그래서 부정부패를 일삼자 이 흥선대원군이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와 삼군부로 나누어서 정치와 군사를 이렇게 분담하려고 했다라는 거. 이것도 맞아요. 조금 어려운 설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집현전을 설치한 거. 이거 몰라도 집현전 설치 이거 딱 나오면 아 이건 누구야? 세종이다라는 거 알잖아. 세종대왕 때다라는 거. 그지? 그래서 크게 뭐 이렇게 문제의 답을 고르는데 어렵지는 않았을 거야. 이걸 몰라도.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척화비를 건립한 거 맞지? 서양과 화의를 배척하는 통상수교를 거부하는 척화비를 건립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는데요. 조선 후기 회화전이 열린데 이 그림은 신윤복의 작품입니다. 라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신윤복의 그림을 고르라는 거지. 그는 주로 양반들의 풍류와 여성들의 생활 모습을 그렸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윤복 작품 한번 찾아볼까요? 1번에 있네. 이거 미인도지, 미인도. 미인도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이거 조선 후기 신윤복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후는 조선 후기를 얘기하는 거야. 신윤복. 나머지 그림도 좀 봐야겠지. 두 번째는 단원 김홍도 선생이 그린 그림입니다. 자리짜기지, 자리짜기. 자리짜기. 그 양반들이 나중에 이제 몰락하는 그런 양반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민들이 하는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거야.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거지. 조선 후기 역시 김홍도. 김홍도의 작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고사 관수도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고사 관수도. 이건 조선 전기의 작품이에요. 그럼 정답, 어이구, 넘어갔네. 미안해요. 전개 작품입니다. 이거 강희안이 그린 건데 고사, 높은 선비가 관, 보다라는 거야. 수, 밑에 있는 물을 보는 그림입니다. 선비가 이렇게 절벽 같은데 이렇게 바위에 딱 앉아서 이렇게 물을 보면서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선 전기 작품이고 이거는 조선 후기의 김득신의 그림인데요. 이거 노상 아련도야. 노상 알현도. 반상도라고도 하는데 김득신. 뭐냐면 양반입니다. 말을 타고 있는 게 양반이고 양반을 노상 길 위에서 알현한 거야. 뵌 거야. 그때 어떤 태도로 보이고 있니? 이 상민은 이렇게 굽신거리면서 지금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지. 당시 양반을 보면 그래야 됐거든. 그런 걸 표현하고 있는 그림이지. 노상 아련도. 나머지 시기 좀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넘어갑니다. 32번. 다음 가상상장을 받은 기관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인 한성순보를 발행하여 땡땡땡 했대. 뭐 어쩌고 저쩌고 했대. 그러면 한성순보를 발행한 곳은 어디냐라는 거지. 어디입니까? 방문국이 되겠지. 신문사 방문국이 발음이 안 되네. 방문국이 되겠고요. 광해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입니다. 병원. 아까 앞에서 알렌 배웠잖아. 알렌의 건의로 만들어진 거고 나중에 제중원으로 이름이 바뀐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근대적인 무기를 만들었던 곳이 기기창입니다. 기기창. 그 다음에 전왕국은 화폐를 발행했던 곳이고요. 방문국은 신문을 발간했던 곳이지. 여기서 발행된 신문 한성순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33번. 다음 자료에 외교사절단을 파견한 배경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입니다.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1907년 이들을 파견했습니다. 이준, 이휘종, 그 다음에 이상준, 이휘종, 이준 열사들이지. 헤이그 특사입니다. 지금 헤이그 특사에 관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구나. 이준, 이상설, 이휘종. 보면 이 헤이그 특사 왜 파견했는지 배경 골라보라는 거야.
1907년에 파견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지. 이전에 1905년에 아주 기막힌 조약이 하나 맺어집니다. 강제로 체결이 되었다라고 해서 늑약이라고도 하지.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지. 을사늑약. 이 을사늑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외교권을 가져가겠다라는 거야. 외교할 수 있는 외교권 박탈. 외교권을 가져가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통감부를 설치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다스리겠다라는 거지. 내정 간섭을 하겠다라는 거죠. 아직 식민지 전이야. 1910년에 우리가 일제강점기로 들어갑니다. 근데 아직 식민지는 안 됐지만 준식민지 시기예요. 외교권을 빼앗겼으니까 다른 나라하고 외교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야. 그리고 통감부를 설치해가지고 우리나라 내정을 간섭하려고 했었지. 그래서 이게 강제로 체결이 되자, 이 을사늑약 강제로 체결이 되자 고종이 이걸 해외에 알리기 위해서, 이 조약의 무효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게 되는 거지. 고종이 직접 비준하지 않아요. 승인하지 않아. 그냥 그 일본의 친한 친일 대신들이 대신 사인을 하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건 무효야. 내가 하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게 되죠. 그럼 정답은 뭐가 되겠어? 을사늑약 체결이 되겠지. 1번이 정답이고요. 조선 총독부가 설치가 된 건 1910년입니다. 이제 한일 병합조약 이후에 이제 그걸로 인해서 한일 합방이 되는 거야.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고종 황제가 강제로 퇴위된 거, 그 다음에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거, 이거는 헤이그 특사의 결과입니다. 결과. 고종이 헤이그 특사를 보냈잖아. 근데 이게 성공을 하냐? 실패합니다. 들어가지 못해요. 일본의 방해로 이 헤이그 특사가 거기 어디야? 네덜란드 만국 평화회의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너 감히 지금 니네한테 외교권이 없는데 지금 이런 일을 벌여라고 하면서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그 다음에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하는 일을 벌이게 된다라는 거. 헤이그 특사의 결과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 넘어가자. 34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첫째 날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해서 정변을 일으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대적인 우체국이 우정총국이지 거기가 여는 그 축하연 시기에 정변을 일으킨 거. 뭡니까? 갑신정변 얘기하는 거네. 갑신정변 1884 연도 나오면 좋아요. 1884 바로 나오면 좋습니다. 보자. 개화파, 급진개화파 세력이었지. 급진개화파가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모군란이 있었습니다. 1882년에 이모군란의 결과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너무 심하자 이거에서 좀 청을 견제하고 우리가 근대적인 개화를 이루기 위해서,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정변을 일으킨 거지. 일본의 그 메이지 유신, 일본이 이미 이제 개혁을 이루었는데 그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받아서 우리나라도 좀 변해보려고 하는 거야. 이거는 급진개화파가 추진한 거죠. 김옥균 등 개화파가 개혁정부를 구성을 했습니다. 정변을 일으켜서. 근데 이거 따라다니는 별명이 있어. 갑신정변 하면 맨날 따라다니는 별명. 3일천하. 3일 동안만 천하를 호령했다라는 거야. 즉 3일 만에 실패했다라는 거지. 왜 실패했어? 청군이 또 개입합니다. 당시 이제 그 명성황후가 또 청에 연락을 하지. 그래서 결국엔 청나라 군대에 진압이 되게 되면서 이 갑신정변은 3일 천하로 끝나게 된다라는 거지. 그게 이제 셋째 날이야. 그지? 끝나게 된다라는 거지. 3일 천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청군의 개입으로 실패한다라는 거. 각지에 집강소를 설치한 거. 집강소는 농민자치기구입니다. 이거 동학농민운동 때. 동학농민 운동 때 설치된 그 농민자치기구고요. 대한제국의 수립을 선포하였다. 이거 누구였어? 고종이 아관파천 이후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우리나라에서 을미사변이 있었잖아. 명성황후 시해 당하고 아관파천이 있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잠깐 처소로 옮겼지, 고종 황제가.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1년 뒤에 돌아와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나라 이름을 바꾼다라는 거야. 새롭게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되죠. 그리고 황제 즉위식을 열게 되지. 이제 더 이상 왕이 아니라 황제로서 황제권을 더 공고히 하겠다라는 걸 밝히게 되지. 대한제국 수립 선포하는 거 이거는 아관 파천 이후라고 쓸게요. 파천 이후. 그 다음에 일본과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거는 1882년 이모군란 이후지. 이모군란 이후 제물포 조약이 체결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신정변 이후에 체결된 조약은 한성조약, 텐진조약이 있어요. 거기까지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35번 갑니다.
다음 대화 내용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거 골라보래요. 이 사람은 천도교 소년회를 조직해서 소년운동을 전개한 인물입니다. 천도교하고 관련이 있어 소년운동을 전개하였고 어린이날을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이것만 봐도 딱 알지. 소파 방정환 선생에 대한 문제가 되겠네요. 어린이라는 잡지도 발행하였다라는 거 정답은 1번이고요. 소파 방정환 선생도 자주 시험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앞에서 이전 해설 강의였던 것 같아요. 소파의 뜻을 얘기해 주기도 했었어요. 호였던 소파는 작은 물결이란 뜻이야. 어린이들 가슴에 작은 물결을 일으키는 그런 활동을 하고 싶었다라는 그런 큰 뜻을 품고 활동을 하셨던 분이고요. 천도교하고 왜 관련이 있냐면 손병희, 아까 3대 교주가 손병희였잖아요. 손병희의 사위였어요. 사위. 그래서 천도교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신채호 민족주의 사학자입니다. 안창호 선생 신민회를 만들었지. 그리고 대성학교를 평양에다가 세우기도 했습니다. 윤동주 별의 는 밤 서시로 유명한 시인이야. 그지? 그다음에 넘어가자. 36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는데요. 상하이 충칭에 있었대. 김구, 이승만, 이동영. 김구가 이거 조직했고 여기서 초대 대통령, 대한민국 임시정부 얘기하는 거지. 이때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었고 이동영은 국무총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외교활동, 대일 선전포고 이런 활동들을 했다. 가는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펜을 바꿀까? 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활동 내용 골라보라는 거지.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다. 이거 독립협회의 활동입니다. 독립협회의 활동이 되겠지요. 독립협회. 만민공동회는 민중집회야. 서울 종로에서 열린 민중집회인데 독립협회 주도로 개최가 된 거고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였다. 이거 맞네요. 이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야. 여기가 군대. 한국광복군 김구 주도로 이제 이루어진 거지. 그 다음에 국채보상운동에 앞장섰다.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이야. 나라 빚을 갚자라는 운동이죠. 근데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처음으로 수립된 건 1919년입니다. 1919년. 이게 이제 그 광복 전까지 쭉 이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시기가 완전 다른 거고 이거 훨씬 전이고 동학농민운동을 이끌었다. 이거 누굽니까? 전봉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지? 정답은 2번. 37번 볼게요.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가 지역에서 일어났던 항일 운동을 말해볼까요? 라고 묻고 있는데 하얼빈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 안중근 의사. 그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가지고 이제 명중을 시켰지. 그치? 사살을 한 그 일이 있는데요. 의거 활동이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어요.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장인환 의사가 전명훈 장인환 의사가 스티븐스를 저격했어요. 이건 미국이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찾아가가지고 왜? 거기까지 왜 찾아갔을까? 스티븐스가 그러니까 친일 우리나라 외교 고문이었어. 그래서 야 니네 한국 니네 일본에 지배받는 거 이거 이 식민지 받는 거 니네 영광으로 생각해 라는 그런 망언을 했죠. 그래서 스티븐스를 거기까지 가서 쫓아가서 저격을 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이봉창 의사 한인 애국단의 단원입니다. 한인 애국단 하면 봉브라더스 알고 있어야 돼. 이봉창, 윤봉길. 이봉창 의사가 일본 국왕을 향해서 폭탄을 던졌습니다. 근데 이게 좀 불발이 되어서 큰 피해를 입히진 못해요. 하지만 일본 도쿄 한복판에서 이 조선 청년이 탁 던진 거지. 굉장히 의의가 있지. 그 다음에 나석주 의사가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졌어. 이거 의열단의 단원이었지. 이거는 서울 명동 한복판에서 이루어진 의거 활동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정답은 2번. 38번 보일게요. 다음 회의가 있었던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을 묻고 있습니다. 소련 모스크바에서 열린 회의입니다. 모스크바 하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있었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 알고 있을 거예요.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결정 내용은 이런 것들이었는데 알고 계셔야 돼요. 모스크바 3상 회의를 얘기하는 건데 안 써있구나. 그거 한번 적어줄까?
지금 이 문제는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의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이 되잖아. 그지? 그 연, 1948, 아니, 선생님 뭐라 그랬어? 45년 8월 15일이라고 맞게 얘기했지? 45년 12월에 이제 한국이 독립이 되었어. 그럼 이 한국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회의가 열린 거야. 강대국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야. 그래서 이 한국을 어떻게 처리할까? 한국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결정이 됩니다. 조선에 임시 민주정부를 수립하자.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그리고 이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하자. 그리고 아직 혼자 스스로 자립할 힘이 없는 것 같으니까 강대국들에 의해서 4대국들에 의해서 최대 5년간 대신해서 다스림을 받는 신탁 통치를 실시하기로 하자라고 결정을 하죠. 이게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의의 내용입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언제 일어났다고? 1945년 12월이야. 한번 찾아볼까요? 정답은 1번이 되겠지. 45년 뒤니까. 광복 이후니까. 그 다음에 39번 볼게요. 지금 그 앞에 문제는 그 이후로도 그 미 군정기, 소련 군정기 45년에 광복을 했지만 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잖아.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거기를 쭉 스토리로 정리해 두셔야 돼요. 우리 친구들. 그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좀 어렵기도 하니까 시간 내셔서 좀 정리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지? 가에 들어갈 사진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1990년대 대한민국인데요. 금융실명제가 실시가 된다. 그러니까 은행 거래할 때 본인 이름으로만, 실명으로만 거래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거 1993년에 이루어진 거고, 그다음 외환위기가 발생했다. IMF에서 돈을 빌린 거지, 그지? 외환위기가 발생한 거, 이거 1997년 사건이 되겠습니다. 다 모두 김영삼 정부 때였어. 김영삼 정부의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 거야. 보자. 그럼 이 사이에 들어갈 만한 내용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보자. 호주제가 폐지가 되었다. 호주제가 폐지가 된 건 2005년이죠. 2005년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호주제가 폐지가 되는 거고요.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난 거 이거 전두환 정권 때였지. 1987년이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이었고, 이건 지울게. 문제가 김영삼 정부를 물어보는 거야. 지방자치제도가 전체적으로 시행이 되어서 그 지방선거가 이루어진 거, 이게 1995년이에요. 이게 김영삼 정부 때의 일이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4회 서울올림픽이 개최가 되다. 이거 88올림픽이라고도 하지. 1988년에 이루어진 올림픽입니다. 노태우 정부 때 개최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40번 문제 볼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가에서 달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통일과 관련된 문제는 매번 한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통일과 관련된 합의서는 반드시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딱 3개만 기억하면 되거든. 선생님이 여기서 정리해 줄게요. 보자. 가장 먼저 뭐가 있냐면, 가장 먼저 통일합의서 7.4 남북 공동성명이 있습니다. 이게 1번이라고 매겨놓으세요. 이건 1972년 박정희 정권 때야. 박정희 정권 때.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노태우 정부 때 여기다 그냥 적을까요? 이거 1991년에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이거 노태우 정부입니다. 노태우 정부. 그때 남북한 동시에 유엔 가입이 이루어져요. 남북 같이 동시에 유엔 가입이 이때 이루어지는 거고, 91년에. 그 다음에 3단계가 이거입니다. 3단계가 김대중 정권 때 남북 지도자가 처음으로 만나서 남북 정상회담이 최초로 개최가 되지. 그지? 평양에 올라가서 만나게 되지. 정상들이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6.15 남북 공동 선언이 발표가 돼요. 6.15 남북 공동선언. 이거는 2000년이야. 2000년. 최초로 개최됐던 때입니다. 김대중 정부예요. 김대중 정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일과 관련된 합의서는 크게 이렇게 3가지 맥락 하에서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7.4 남북 공동성명, 그 다음에 남북 기본 합의서. 이때 있었던 내용이 남북한 동시에 유엔 가입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거 남북 정상회담 개최된 거, 이거 6.15 남북 공동성명이 3번째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하면 다, 가, 나 순서가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오늘 모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네.
네,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해서 28회 초급 기출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어때요? 좀 잘 정리가 되시나요? 선생님이 매번 강조를 하고 있듯이 기출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푼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또 이전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열심히 공부하셔서 다음에 있을 한능검 시험에서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길 선생님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다가 좀 어려운 친구들은요. 엠베스트 M주니어 사이트에 오셔서 강의로 수업을 쭉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다음 29회 해설 강의에서 우리 친구들 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엠베스트 M주니어 사역사 강사 한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